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전이든 가스발전소든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든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동비가 들죠.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커넥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상대 지역의 전력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거기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져오는 그곳에서의 전력 가격과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쪽 지역에서의 전력 가격이 스프레드가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성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철강 금속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혁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 산업 그리고 인터커넥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커버가 될 만한 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 만큼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조금 복잡한 표를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표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옵션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규 발전소를 짓는 것이겠죠. 사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지금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을 짓든 가스 발전소를 짓든 또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전기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발전해 놓았던 전력을 나중에 쓸 수 있게 배터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ESS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전기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저 멀리서 발전한 전기를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최근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런 유형의 방법입니다. 전라도의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전력 인프라들을 조금 비교해보면 제가 표에서는 모두 1기가와트의 용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연간으로 1기가와트의 가스 발전을 보시면은 5.7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7.9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량을 공급해 주고요. 인터커넥터, 유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들 본다면은 1기가와트 용량의 인터커넥터가 연간으로 5.3테라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비교하자면 가스발전소와 거의 유사한 전력을 1년 동안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력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거든요. 지금 오버나이트 캐펙스라고 하는 지표는 이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모든 캐펙스 비용을 단 하루 만에 지불한다면 얼마가 될까를 환산한 지표인데 보시면은 30억 달러입니다. 가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가 들고요. 만약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24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서 총 34억 달러이지만 어쨌든 인터커넥터가 가스발전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전이든 가스발전소든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든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동비가 들죠.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가스 발전의 변동비는 높겠죠. 하지만 인터커넥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상대 지역의 전력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져오는 그곳에서의 전력 가격과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쪽 지역에서의 전력 가격이
스프레드가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성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그림 7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커넥터를 더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프랑스 국기가 있고요. 왼쪽에는 영국 국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전력 수요처에 프랑스의 발전소를 연결한 인터커넥터의 예시이거든요. 영국은 풍력 발전 비중이 좀 높은 나라여서 반면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큰 나라여서 지금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영국이 조금 더 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력 가격이 비쌀 때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송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전력 가격의 차이로 인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러한 유형의 인터커넥터 프로젝트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별로 전력 가격 추이를 봐주시면은 2020년도 이전에는 사실 국가 간 전력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도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 간 전력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이 그림 10번을 보시면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약간 안정화가 되는데 가스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던 2023년도 이후에도 유럽의 전력 가격 편차는 이전만큼 되돌아오지 않고 약간 벌어진 채로 유지를 하고 있죠. 즉,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유럽의 국가별 전력 가격의 편차가 지금 높아졌던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또 한 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면은 유럽에서의 국가별 전력 가격 편차가 매우 벌어져 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싼 지역으로부터 전기가 비싼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인터커넥터라는 전력 인프라의 경제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인터커넥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수요와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혜 강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번인데요.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방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상풍력이고 저희가 기존에도 해저 케이블 산업이 성장해 왔었던 중요한 동력,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자료에서 인터커넥터를 강조드리는 만큼 인터커넥터 시장이 앞으로 해상풍력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숫자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림 15번을 봐주시면 이게 연간 신규 해상풍력 설치 용량에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과연 얼만큼 많이 나올까를 나름대로 추정해본 차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연간으로 유럽에서는 약 1800km,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200km 내외의 해저 케이블 수요가 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숫자도 지난 2, 3년 전 1000km도 안 되는 그 총 수요 대비해서는 매우 빨리 늘어난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 연간으로 매년 더 많은 해상풍력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을 보시면은 대략 연간 4000km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요거를 지금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진다면 2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은 2000km, 나중에는 한 4000km 정도의 시장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커넥터 시장을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는 이제 전 세계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시장이었고요. 지금은 유럽의 인터커넥터용 해저 케이블 시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19번이고요. 여기서는 2027년도 파란색 부분이 지금 인터커넥터로부터 발생할 해저 케이블 수요로 추정이 되는데 2027년 3000km, 2030년도에는 약 5000km, 그리고 2032년도에는 거의 10,000km에 육박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가 인터커넥터로부터 유럽 시장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유럽에서는 초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고 해상풍력과 인터커넥터가 동시에 성장했던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나 북미 지역에서도 해상풍력과 인터커넥터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특히 유럽의 전선 업체들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북미에 거점을 둔 케이블 업체들 모두가 구조적으로 전방 산업 시장이 새로 열리는 구간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수요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방금 제가 거점 기준으로 아시아나 북미를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 가능한 업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병목이 해저 케이블 공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주는 포설 선박에서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공장 쪽을 봐주시면은 전 세계 대한전선, 프리즈미안, 넥상스, 그리고 NKT, 스미토모 일렉트릭, 그리고 헬레닉 케이블까지 총 7개사가 제가 추정컨대 유일하게 해저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공장들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제가 리스트업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LS는 한국에, 대한전선도 한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이 유럽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둔 전선 업체는 사실상 LS그룹과 대한전선 그리고 스미토모 일렉트릭이 일본 오사카에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인터커넥터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들 업체 중심으로 수혜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는 인터커넥터 프로젝트 목록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킬로미터 기준으로도 아까 전 세계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이 2000km 그리고 인터커넥터용 해저 케이블이 3000km 정도였었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력한 해저 케이블 수요가 발생할 요 세 가지의 인터커넥터 프로젝트가 각각 800km, 200km, 260km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꽤 많은 해저 케이블 수요가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은 제한되어 있어서 이로부터 이 업체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커넥터와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해저 케이블 수요를 유발하는 성격에서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 8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상풍력은 사실 우선 민간 디벨로퍼들이 발주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또는 프로젝트 일정이 좀 더 지연된다거나 혹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거나 해서 전체 프로젝트의 내부 수익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만약에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주저없이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걸 저희가 2023년, 2024년도에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취소 리스크가 매우 적습니다. 정부, 전력청, 그리고 송전망 운영사들이 발주를 하는 구조이고 또한 밸류체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은 터빈 메이커, 블레이드 메이커, 모노파일 메이커, 그리고 하부 구조물, 거기다가 윈드 터빈 설치선, 해저 케이블 포설선,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 여러 참여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인데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업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VDC 변환소와 그리고 케이블 포설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제조업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터커넥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 수도 적은데 프로젝트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보통 해상풍력은 해안가로부터 터빈까지의 거리가 거의 30km에서 50km 정도인데 그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km 이상, 길게는 5, 600km까지도 케이블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라면은 교류 송전이 경제성이 있고 긴 거리일 때는 직류 송전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50km 정도가 안 되는 해상 풍력의 경우 삼상 교류 해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림 26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요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 한 가닥만 사용해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혹시나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두 가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한 가닥 삼상 교류 케이블, 즉 HVAC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인터커넥터는 HVDC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닥 씁니다. 음극과 양극 케이블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저 케이블 집약도가 훨씬 높으면서 프로젝트 리스크도 적은 인터커넥터가 훨씬 많아질수록 케이블 업체들에게는 수주 잔고나 또는 전체 비즈니스의 성격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국면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케이블 포설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게 해저 케이블 포설선인데요. 해저 케이블을 포설한다 라는 것은 바다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매설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흙으로 덮어서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공정을 말합니다. 포설선이 포설도 할 때도 있고 매설도 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설선 또는 케이블 레잉 베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보통 한 대에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까지 하는 매우 비싸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품귀, 즉 이제 공급 부족인 그런 자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유형의 전력 케이블 포설선 배가 전 세계에 약 100척 정도 있고요. 새로 도입할 계획인 배는 23척이 있습니다. 총 약 120척 정도의 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기존에는 해상 풍력 작업에만 충분하다면 배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해상 풍력뿐 아니라 긴 프로젝트, 인터커넥터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점이 배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29번을 봐주시면은 전 세계 배 120척 중에서 큰 배가 얼마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100km 정도의 인터커넥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적재 용량 기준으로는 12,000톤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12,000톤의 적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로스 톤이라고 하죠. 배의 부피를 기준으로 선박 규모를 나타낸 건데 15,000 GT 이상급 정도는 되어야지 인터커넥터 100km 정도 작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 인터커넥터가 그렇게 많아질 텐데 이 인터커넥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선박은 20척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선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선박 슬롯을 잡으려고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32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전력 케이블 포설선을 가로축은 배의 나이, 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세로축은 그 배의 규모로 나눠봤을 때 네모난 점들로 찍혀 있는 부분은 유럽 업체들이고요. 동그란 점들은 아시아 업체, 그리고 세모난 점들은 중국 업체들입니다. 저희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높은 반면에 이 해저 케이블 포설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선박들 규모를 보시면은 15,000톤급 위에 있는 배들이 별로 없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설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역량이 해상 풍력용 좀 작은 선박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열릴 새로운 인터커넥터 시장에서는 큰 선박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구도를 아시아 업체들이나 이런 유럽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좀 점령해 나갈 수 있을 그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커넥터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 포설선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터커넥터 중 하나인 서해안 전력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해안 전력고속도로는 호남권에서 남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직접 송전망으로 연결해 공급하려고 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최근 정부가 앞당겨 추진하고자 하는 1단계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부터 화성까지 220km 구간에 2기가와트 용량의 송전선을 구축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서해안 해저전력고속도로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용인이나 화성 이쪽에서 증설되려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신규 전력 용량이 사실 매우 큽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호남권에 남는 재생에너지 또는 석탄 화력 발전이라던가 원전 이런 에너지들을 수도권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취지에 어느 정도 크게 보자면 당위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만 표 15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만 케이블 매출액은 1단계에서 7천억, 2단계, 3단계를 합산으로 했을 때는 대략 2.5조 원 가까이 케이블 수요가 예상되고요. 포설 시공 같은 경우에는 1단계만 1조 원 제가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민 또는 민원 대응, 피해 보상 비용들이 꽤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포설 업체에게는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타임라인을 보자면은 올해에는 이미 경과지 조사, 인허가, 이런 설계에 관한 발주가 정부로부터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나서 하반기 8월 12차 전기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가 되고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의 실적까지도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해저전력고속도로의 수주를 해외 업체가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이 지난번 시장에서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우려를 집어넣어 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선박법상 해외의 특수 선박이 국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받는 것이 꽤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케이블 포설선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생산과 설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1위 업체들을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자주 이제 전선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투자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점들은 결국 이 전력 인프라 중에서 전선에 대한 내용이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의 수혜주인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의 직접 수혜주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이 투자 논리가 모두 성립한다는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LS 전선의 가치를 중심으로 LS 지주회사 그리고 LS 마린솔루션 또 글로벌 1위 업체인 프리즈미안도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림 47번, 48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상풍력에서 인터커넥터 쪽으로 프로젝트들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 오면서 수주 금액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49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 그 시공과 케이블 단일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케이블만 공급하는 것보다 시공도 같이 해서 턴키로 공급을 받는 게 훨씬 더 마진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많이 보유한 1위 전선업체 중심 또는 배를 최근에 보유하게 되어 앞으로 턴키 프로젝트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살펴보자라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6개 업체들 그림 50번부터 55번까지는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의 케이블 업체들의 수주 잔고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상풍력에서 인터커넥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멈추지 않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넥상스, 프리즈미안, NKT와 같은 글로벌 선두 업체들의 영업 마진이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를 뒤따라서 아시아권 업체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종목에 대한, 특히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2025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0억 원을 했었는데, 2027년도까지 국내 중요한 두 가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 29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마 해상풍력과 신한우이 해상풍력, 이 두 가지로부터 2,500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대략 20%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500억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70억 원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2017년도까지는 대략 합산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률 측면에서 매우 잠재력이 큰 회사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2025년을 넘어서 2030년에 서해안 전력고속도로를 수주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5천억 원짜리 수주가 덜컥 들어오게 되는, 여기로부터 영업이익률이 20%라고 가정할 경우에 1,000억 원의 이익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영업이익이 70억 원, 130억 원 이렇게 되는 회사이지만 2030년을 본다라면은 1,500억의 영업이익도 충분히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해안 전력고속도로로부터 가장 강도 높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LS 마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분히 이번 아이디어로부터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번 보고서를 쓸 때마다 전선의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표는 매출액, 아래쪽 표는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LS전선의 영업이익은 연결 영업이익 기준 3,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년, 28년 지나가면서 유럽의 고마진 해상풍력 프로젝트로부터 수주받았던 해저 케이블 매출액이 앞으로 인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성장은 저희가 인터커넥터나 또는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이런 것들 수주받으면 더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 성장률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LS 지주회사가 LS 전선을 보유한 형태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림 72번이고요. 여기서는 지주사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그리고 그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에서 이 상장 자회사 시가총액을 빼게 되면은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나오겠죠. 이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는 LS 전선이나 M&M 등 주요 비상장 자회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대단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LS 지주회사는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상장자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간 걸 반영하고 있지, 저희가 이번 투자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공유드리는 이런 전선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주회사도 충분히 관련주로 주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잠재력이 매우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지금 당장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해저 케이블 2027년도에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계획인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해저 케이블 포설선 같은 경우에도 자그마한 배를 한 대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한 프로젝트들은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역량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대한전선이 대형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확보한다던가, 또는 2027년도가 되어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 능력을 갖춘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대비해서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전선 또한 전 세계적인 이 케이블 업계의 성장에 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업체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커넥터 그리고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포설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면서 국내 종목들, 에리스 마린 솔루션,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내용을 추천드렸습니다. 곧 저희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에 대한 정책이라거나 또는 해상풍력 산업에서의 큰 이슈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 다시 보고서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